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김성환입니다. 예,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조혜진입니다. 예, 주말 내내 이 뉴스가 계속해서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 예상 기사, 추측 기사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휴가 마치고 업무에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에게 일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. 그럼 이제 다 정리가 된 건가요, 김성환 의원님? 아무래도 이제 큰 불씨는 좀 꺼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께서 만류했고 그 만류한 이후에 무슨 다른 게 있었던 건 아니고 휴가 갔다 와서 고심 끝에 업무 복귀를 하고 일임을 한 거니까요. 네. 큰 불씨는 잡혔는데 여전히 뭐 잔불씨까지 다 꺼졌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예. 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봉합은 됐는데 아직 완전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두 분 다 큰불 잔불 얘기하셨으니까 봉합은 예. 됐는데 다 해결 안 됐다는 건 비슷한 맥락이네요. 예,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히 그만둘 생각을 했다가 예. 그렇다고 이제 복귀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음. 대통령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네. 복귀를 일단 했는데 대통령께서 아직은 말씀이 없죠. 그 사의를 이제 받아들이실는지 네. 아니면은 반려하실는지. 반려하신다고 하면은 임기 끝까지 같이 가시려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근무하게 해놓고 상황을 보고 최종 뭐 결정을 내릴 건지 이런 변수가 있는데 네. 그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유동적인 상태에서 근무는 하는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명확한 의사를 표해 주시면 좋은데 요 사태와 관련해서 요 며칠간 이 청와대 이 태도를 보면은 예. 말씀 안 하고 그냥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굳이 사의를 내가 반려한다, 예. 또는 받아들인다, 반려하면 임기 끝까지 간다, 예. 뭐 아니다, 어. 뭐 후임을 뭐 찾아본다, 뭐 이런 입장 표명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본인이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께서 만류하셨고 네. 그 상태로 휴가를 갔다 온 거니까요. 만류하신 겁니다. 그러니까 한번 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. 그러니까 또 뭐 만류하거나 무슨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. 네. 다만 지금이 이제 임기 후반이라 대체로 이제 끝까지 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 뒷일은 또 모르는 일이죠.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별건이고 네. 어쨌든 적어도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한 대통령 뜻은 당사자에게 인사권자의 뜻은 전달이 된 거니까 더 이상 이 불씨는 잡힌 건데 네.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왜 발생했느냐. 법무부와 이제 검찰 간의 갈등 혹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정에서 생긴 뭐 발단은 인사 문제였습니다만 그 본질적 문제가 그럼 완전히 해결됐느냐 네. 이런 문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잔불씨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름을 아신 분도 얼마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. 그 전 수석의 이름이 누구였는지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고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과거에 같이 그 일을 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뭔가 갈등이 있었다고 하고 검찰 인사와 이게 또 문제가 있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과의 무슨 의사가 뭐 맞지 않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있는데 계속 지금 나오고는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?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파문이 커진 겁니까?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 기본적으로는 신현수 수석이 이 말년 대통령, 임기 말 대통령, 퇴임을 앞둔 대통령을 모시러 들어올 때 생각했던 자기 역할. 그건 대체로 알려져 있기는 이제 국정 기조를 적폐청산 이런 강공 드라이브 기조에서 조금 이제 정상화 기조, 또 화합과 통합 이런 특히 이제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주윤 갈등 재현하지 않고 정상적인 그 관계로 가는 거 거기에서 자기가 역할이 있다.
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 물러나실 때까지 도와드리는 거고 물러난 이후에도 좀 편안히 이제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. 들어왔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끌어왔던 기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거거든요. 국정 기조의 변경을 요하는 그런 일인데 네. 그게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그 검찰 예. 인사에 있어가지고 신 수석이 생각했던 그런 포석이 안 받아들여지고 여전히 기존에 이제 검찰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친문 검사들 또 정권에 가까운 검사들을 그대로 이제 말썽이 많지만은 그대로 위임시키고 예. 또 일부에서는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 진행 중인 검사들을 갖다가 뭐 날린다 하는 그런 인사 방향. 그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국정 운영 기조에 있어가지고 자기 것이 이제 안 받아들여지고 그 과정에서 또 알겠습니다.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패싱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회의에 빠진 거 아닌가. 내가 여기 있어서 뭐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. 거기에 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게다가 신현수 수석은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검찰 출신 인사였기 때문에 예.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뭐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 조혜진 의원님 이제 말씀과 이제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 그 인사의 핵심에는 이성윤 이제 지검장, 서울지검장의 유임 네. 혹은 이제 전보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이 문제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확인이 네. 필요한데 검찰은 어떻게든 이제 제 식구 값사기 차원에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했고 그 한동훈 그 검사장의 일종의 그 아킬레스건이라고나 할까요? 아니면 이게 그 핸드폰이 아직 안 열렸잖아요. 네네. 그 안 열렸는데 이 문제가 열렸을 때 상황이 어떨 거냐. 이 문제가 인사에서는 핵심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런데 유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민정수석의 역할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소위 기소와 수사의 독점권을 일종의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일부가 개혁에 일종의 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갈등이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 인사 문제까지도 파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우리 사회가 한 번은 거쳐가야 될 문제인데요. 네. 얼마 전에 이제 판사 탄핵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그 문제도 우리 사회가 이제 초유로 거쳐온 과정인데 결국은 핵심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평범한 다수의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지난 2월 7일에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논란 파동이 좀 이렇게 파문이 있은 다음에 어제 검찰 인사위원회에 또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은 신현수 수석의 좀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어떻게 보세요? 알려져 있기는 신수석의 인사 방향. 네.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권력형 비리 뭉개기 또는 윤석열 총장 무리한 징계 추진 등등을 통해서 그 무리를 일으키고 본인들이 이제 위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이제 검찰 간부들을 갖다가 이제 전환 배치하고 네. 그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무혐의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좌천 상태에서 복귀시키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날린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막고 수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잔류시키는 그런 방향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검사장급 인사에서 일단 신수석 보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로 돼 있는 거죠. 예. 이성윤 제일 큰 문제가 됐던 이성윤 검사장 중앙지검장 그대로 위임시키고
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그 심재철 검찰국장을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성 인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. 거기서 일단 안 받아들여졌는데 이번 인사는 차장 부장급 인사는 휴가 중에 신수석하고 인사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협의 없었지만은 신수석의 입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려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진 그런 인사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성환 의원께서. 네, 저도 그 구청장을 할 때 그랬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사위원회에 있으면서 검찰 간부들을 보는 거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? 저 같은 경우도 구청장 막 됐을 때 바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도 구청장 되고 한참 있다가 본격적인 인사를 했는데 아마 박범계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인사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마침 또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장이 오면 또 전체적으로 라인을 이제 새로 교체하는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인사를 최소화하고 특히 말씀하셨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 수사라든가 뭐 김학의 관련 수사라든가 이런 팀은 다 유임을 시켰잖아요. 이제 네. 그런 면에서 원칙 있는 그리고 그 투명한 인사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검찰 관련돼서 이런 뉴스들은 일반 국민들께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하세요. 예, 그것도 계속 터지니까 뭘 이거 챙겨봐야 되는데 이건 뭔가 싶기도 하고 저희들도 좀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곤 싶은데 또 이게 범위도 좀 다양하고 그렇죠. 검찰 인사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우리 국민들 알면 얼마나 또 피곤하시겠습니까?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의 백신부터 9시부터 1호 백신 맞게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걸 1호 백신을 대통령 먼저 맞아라. 뭐 안 된다. 이 공방이 또 나와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논란을 해소하려면 대통령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김성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러니까요.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 먼저 맞는다라고 뭐 쇼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무슨 이걸 헌신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요. 문재인 대통령이 접종 1호가 될 것이다. 그런 것은 일종의 탁현민의 연출일 거다. 일종의 정치 쇼다.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. 작년 12월 달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요. 올해는 또 먼저 안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때 우리 국민들이 이 백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필요하면 먼저 맞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서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 걸 감안하면 이 백신 문제는 소위 의료와 과학의 영역이죠. 대체로 백신은 일반적으로는 6년, 7년에 걸쳐서 나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매우 급박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백신이 나왔고 그 과정에 청소년이나 노인에 대한 아직 검증이 완전하게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통계상 우리 국민의 94%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한 걸로 봐서는 일종의 신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 문제이죠. 대통령을 먼저 1호 접종을 해라 마라 그걸 저는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싶습니다. 그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. 그 대통령에게 맡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. 조진 의원님. 그 대통령께서 신년에 기자회견 하시면서 그 질문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거나 또 국민들이 그 때문에 백신 그 접종을 기피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맞는 거 맞아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답이죠.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전성이나 효능이 이제 좋은 백신은 이제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그보다 좀 떨어지는 백신을
주축 위주로 이제 접종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서 접종에 대한 여론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거든요. 예. 그 백신 맞겠다는 여론이 한 90%였다가 갤럽 조사에서 한 71% 내려오고 어제 그저께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인가는 46%까지 떨어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정부가 저는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봐요. 그 백신이 제대로 확보 안 돼 가지고 좀 공격받을 때 우리가 사실 좀 그동안 조금 이 부분이 좀 준비가 미흡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 백신이 지금 부작용이 우려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맞는 거 봐가면서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은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을 크게 만들어 버렸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먼저 그 백신 그 접종 기피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은 먼저 맞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. 그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라든가 뭐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또 남아공 대통령 이런 분들 1호 접종했거든요. 그리고 1호 접종은 아니지만은 올해 94살이나 된 영국 엘리자베스 왕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자기 먼저 맞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정쟁이 돼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맞아도 1호 접종을 해도 야당 공시에 굴복하는 모양으로 느낄 수가 있고 본인이 네. 안 해도 이거 그 말해놓고 뒤집는 것처럼 아니면 책임 안 지는 것처럼 진짜로 이게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대통령이 많이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원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상황이 그러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리하면 끝나버렸을 건데 예. 이게 무슨 대통령이 무슨 뭐 실험 대상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서 불필요하게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. 아니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.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 내지는 우선 접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필요하게 야당에서 언제는 무슨 정치쇼라고 하더니 이제는 먼저 맞아라라고 하니까 네. 이제 그 소위 정치권에 공방이 있었던 거고요. 대통령님 그런 문제로 무슨 피하거나 뭐 국민 뒤에 숨거나 이럴 분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 정쟁의 대상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는 거죠. 그 전체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국민 불안이 커지면 대통령이 먼저 맞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순서에 맞춰서 맞으실 거고요. 그게 신년 기자회견 때랑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정리를 하면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이게 과학의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? 이걸 또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나 견해나 주장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불안해하실 수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앞서서 이제 수치를 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그 개요를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수치로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. 좀 이 백신 둘러싸고 국민들께 좀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지 좋겠다고 보세요. 걱정들이 좀 많으십니다. 예. 일단은 그 불필요한 염려나 불안이 없도록 네. 해야 되겠죠. 그러려면 정부가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예. 하도록 그러니까 효능이 뛰어나고 예. 부작용은 적은 백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니까 예. 정부가 그렇게 늦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고 지금 백신 논의도 보면은 효능이 떨어지는 것하고 부작용이 있는 것도 막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. 효능이 떨어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 있느냐는 건 또 별 문제거든요. 근데 그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효능이 떨어지는 그 효능이 이렇게 높지 않은 백신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 혼란스럽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불필요한 불안감은 갖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정치권이 또 해야죠. 예. 지난 겨울에 우리가 늘 맞아왔던 소위 독감 예방 주사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당시에 그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신 분 중에 일부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
독감 예방 주사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. 이럴 때 정치권이 해줘야 될 역할은 실제로 과학의 영역에서, 의학의 영역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,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과도하게 그거 가지고 공격한 바 있습니다. 이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. 이 백신이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속도와 지금 임상을 아주 충분히 거치지 못해서,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지금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게 좀 세계적인 상황이고, 그 부작용 문제도 그렇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인이 함께 이 소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는 건데요.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신뢰해야 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그 내용을 믿고 네.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정치권이 좀 이런 대목에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좀 정부를 신뢰하고 그 함께 접종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답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정치와트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.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확인하고 기상청 다녀온 이후에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치와트 돌아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,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지금 한창인 가운데 전국민 위로금, 이건 이제 코로나가 일정 정도 좀 진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. 김성환 의원님, 네. 지금 4차 지원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, 이 위로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뭐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4차 지원금은 두텁고 넓게 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 기존의 3차 지원금 때만 해도 5인 이상, 4억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이제 빠졌었는데, 네. 이제 총 매출액 기준도 좀 더 상향해서 범위를 좀 더 넓히고, 또 고용 인원도 4인, 5인 이상도 일부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니까요. 대체로 재정 규모로 붙이면 대략 한 20조 안팎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이제 크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맞춤형 지원, 이제 선별 지원의 성격이고, 이제 전 국민 이제 위로 지원금은 일종의 보편 지원 성격이 강한데, 네. 야당에서는 이거를 뭐 선거 전에 뭐 또 선심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만,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4차 지원금이 아직 국회로 넘어온 상태가 아니어서 국회로 넘어와서 심의하고 결정하면 대략 3월 말 정도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보궐선거 이전에는 4차 지원금이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된 이후에 국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조금 더 아직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과도하게 무슨 야당에서 보궐선거용이다라고 네.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공격이고, 다만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제 선별 지원이 맞냐, 보편 지원이 맞냐 이 논쟁과 관련해서 우선 선별 지원을 두텁게 하고, 네. 나중 추후에 보편적 지원도 고려한다, 이런 취지의 일관된 말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런 그 계획에 대해서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? 그 선거용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선거용 같으세요? 대통령,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금 아닙니까? 예.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가운데 피해를 입은 계층들 지급하는 건데, 이걸 그 민주당이 3월 중에, 그러니까 4월 7일 재보선 직전에 어떻게든 지급하려고 애를 쓰면서부터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, 대통령께서도 나서셔가지고 네. 어떻게든 3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. 예.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꼭 1년 전에 4월 총선 전에 그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려고 하다가 정부 당국에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그 직전에 그 지원 이렇게 돈 그 지급 받는 거를 갖다가 신청이라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서 저건 좀 너무 노골적이다라고 준비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
정부 당국에서 지금 지급하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신청이라도 그 전에 받으라고 대통령께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실 때 이거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게 또 영향을 미쳤고 네. 그리고 또 민주당 당직자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 주면은 재난지원금 준다 이런 걸 갖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박살이 났는데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 또 저 4월 그 보궐선거 앞두고 네. 대통령께서 사물중으로 지급하라고 속도를 내라고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다 그 지급이 안 됐는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마당에 또 대통령께서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또 하셨어요. 위로금 전 말씀하신 국민 대상으로 전국금. 해서. 예. 아니,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따로 하나 냈는데 어제 하나 제출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아직은 좀 덜한데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해버리고 이걸 당연한 걸로 해버리면은 예. 지자체 시장 군수들이 선거 앞두고 음. 안 할 수가 없어요. 하게 되면 표심 영향을 줍니다.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다녀보면은 상품권 준 거 가지고도 아이고 우리 시장님 감사합니다. 우리 군수님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 상품권에 뭐든 어느 시장 어느 군수 이렇게 딱 찍혀 있거든요. 마무리해 주시고요. 예. 그분들이 준 걸로 생각해요. 주민들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지자체들도 이제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. 그럼 뭐 선거도 공정성도 없어지고 예. 뭐 노골적인 이 매표 행위 근본 선거가 되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제가 그걸 막는 법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. 조진우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무슨 신청이라도 받아라 이게 타이밍상 맞지 않습니다. 제가 그 총선에 당 실무자에서 내용을 깊이 기억하는데요. 총선 직전에는 일종의 선별 지원을 할 거냐 보편 지원을 할 거냐를 둘러싸고 공이 두 당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 정부는 정부대로 처음에는 50%, 70% 전 국민 지원 이렇게 이제 논의가 확장되는데요. 그 무렵에 당시 황교안 그 국민의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죄송합니다. 대표께서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하는 제안을 먼저 하십니다. 그리고 나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는 제안을 하셨어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우리 당에서 뭐 그것까지는 어렵겠지만 100%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실제로 집행은 총선 후에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 논의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. 지금 4차 재난지원금과 또 그 후의 얘기는 우리 사회가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전 국민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멍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역 화폐성 보편 지원을 통해서 그게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지역 사회에 특히 자영업자나 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선거랑 관련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. 예. 한 1분 정도씩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 이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?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난번에 빠진 분들 피해를 입은데도 보상을 못 받은 분들에까지 이제 확대해야 되고 금액도 조금 더 늘려야 된다. 네. 피해를 이렇게 메꾸는데 조금이라도 실질적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그 명절 때 가보면 시장의 노점상 분들도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.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거든요. 예. 근데 일각에서는 노점상들은 뭐 그 소득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 노점상들도 다 그 체계가 있습니다. 조직화되어 있고 그래서 파악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야당도 그런 사각지대도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9조 3천억인가 했는데 한 15조 정도를 생각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늘어나면은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, 그래서 대략 이제 15조에서 20조 사이 어디쯤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. 지금 이
맞춤형 지원하고 보편 지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전 국민 소득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좀 파악이 됩니다만 특히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차제히 이 시스템을 좀 갖추면 아마 이런 논쟁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떻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피해를 많이 본 계층 중에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숙제 아닌가 싶습니다. 언제 이게 확정됩니까? 곧 아마 이번 주에 나오나요? 이번 주 중에 어. 이 당정 간에 합의하고 아마 3월 초에는 국회로 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경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소득 파악 문제는 예. 정부가 세금 거둘 때 자세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거둘 땐 다 하는데 샅샅이 뒤져가지고 구석에 있는 거 다 던져가지고 하니까. 거둘 땐 잘 거두면서 말이에요. 이런 뜻이. 예. 알겠습니다. 정치와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